사실 금이라는 것의 본질적인 가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생산량이 항상 일정하다는 거,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 이것만 보면 사실 금의 가치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겠죠. 금의 가치는 변하지 않지만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변하거나 우리가 이 달러를 기준으로 금을 바라보게 되면 금 가격이 요동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금은 가만히 있고 달러가 움직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중앙은행들이 금을 얼마나 사고 있느냐, 이게 지금 3분기가 발표가 됐어요. 올해 3분기 무슨 일이래요? 네, 이게 3분기에 400톤을 샀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작년 한 해 동안 샀던 것만큼 산 거예요. 이번 한 분기에 1967년 이후로 가장 많이 샀던 수치라고 하거든요. 지지부진한 흐름이 많이 지속되다 보니까 사실 질려요. 투자자들도 안 좋은 시선이 가 있지만 실제로 이런 빅 플레이어들은 정말 막 쓸어 담고 있다 금을. 뭐만 하면 조 터지는 주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죠. 구해줘 주린이. 오늘 금 투자 관련된 시간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저는 정프로고요. 저와 함께 금 투자 한번 또 공부해 보실 우리 네. 어혜진 소장님 오셨죠? 네, 반갑습니다. 네, 어혜진입니다. 어혜진 소장님이 이제 워낙 경제 전반적으로는 잘 또 이해하고 계십니다만 금 투자 쪽은 별로 이렇게 안 해보셨죠? 사실 저는 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하셨죠?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3, 그 이상 4년. 됐을 수도 있어요. 수익률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 같습니다. 한결같아요. 한결같다. 한결같습니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아. 마이너스는 아닌데 아. 확인할 때마다 같아요. 수익률이. 금 투자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저는 이제 KRX에 사는 금 현물 하고 있어요. 금 현물. 네. 금 현물. 뭐 행운의 열쇠도 있어요. 집에. 네. 그렇습니까? 저희가 한번 지난번에 네. 그 금 투자 전문으로 하시는 그 양배리 씨라고 있어요. 네. 그분을 모셔서 이제 이런저런 금 투자 관련된 뭐 금은 투자 관련된 걸 좀 듣다가 아주 이제 신박한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금 어떤 얘기? 골드바로 사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이거 뭔 소리야? 이거 골드바를 사면 굉장히 좀 어처구니 없었던데. 느낌 있지 않나요? 금고 열면 쫙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이제 내 느낌은 좋은 건데 네. 투자로서는 좀 이게 부적절하지 않나 싶었는데 또 말씀 들어보니까 일리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양배리님 다시 한번 모시고 네. 요즘 또 금 투자하기에 양배리님 판단에는 굉장히 좋은 시기인 것 같다는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런지 그런 얘기까지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네. 금 투자를 꽤나 하고 계신 우리 양배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두 번째 뵙는 거죠, 저희가. 네, 맞습니다. 네, 지난번에 골드바 네. 얘기를 해주셔갖고 저는 이제 못 샀어요 결국. 금값이라는 게 아무리 제가 그래프를 봐도 이게 지금 살 땐가 하는 그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댓글들을 제가 쭉 봤죠. 네. 했더니 물론 이제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금 투자는 할 게 못 된다 이런 분들도 계셔갖고 아직까지 제 판단이 좀 서질 않았습니다. 네. 근데 우리 양배리님이 보실 때 지금이 금 투자를 고민해봐야 될 그런 시기인 거는 확실하다 이거죠. 네, 일단 금이라는 자산 자체가 지금 시기에 되게 단기적으로 봐도 꼭 보유하면 좋을 자산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지금은 좀 역대급으로 되게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단기적으로 봐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봐도 지금은 네. 금 살 때가 괜찮은 때인 것 같다. 네네. 혹시 본인 금 팔려고 이런 얘기 하시는 건 아니고요. 저는 안 팔 겁니다. 팔 거면 저한테 팔아주세요. 그래요? 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단기적으로 뭐 역사적으로 두 개 뭐 일단 단기적으로부터 보죠. 단기적으로는 지금 왜 좋습니까? 일단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우리가 좀 앞으로 좀 단기적인 미래에 어떤 것들을 대비해야 될까에 대해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이 그래프를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네. 이 차트가 뭐냐면 1955년부터 현재까지 기준금리 그래프거든요. 네, 미국의 기준금리 그래프인데 여기서 이 음영으로 표시된 게 바로 경기 침체 시기 그리고 네. 더 나아가서 경제 위기 같은 상황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게 실제로 이 돈을 빌려주거나 할 때의 금리를 집계한 그런 거죠. 이펙티브 레이시니까 실질
네, 기준금리를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을 우리가 보면 조금 일관되게 나오는 모습이 기준금리가 고점이거나 아니면 고점을 살짝 지난 시점에 꼭 이렇게 위기가 발생했었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데 네. 물론 지금이 꼭 금리의 고점이냐라고 하면은 뭐 물론 아직 아닐 수 있겠죠. 12월 FOMC도 남아 있고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상승할 수도 있다고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고점 부근에 이제 좀 다다랐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시그널이 만약에 있다면 그럼 우리는 이런 경기 침체 시기나 경제 위기 시기를 좀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러면 지금 지금이 금리의 고점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금리는 대체로 뭐 많은 전문가분들도 한 마지막 기준금리 기준으로 예, 하여튼 기준금리 기준으로는 한 뭐 5% 내지는 그 전후 뭐 네네. 4.75 내지 5.25 이 정도가 이제 마지막 금리고 그 이후로는 아마 뭐 유지 어느 정도 하다가 떨어질 거라고들 또 얘기는 많이 하긴 하십니다. 네네. 내년 경기 침체 예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그래서 그 기준금리가 고점 부근이었을 때 꼭 나왔던 시그널이 가장 대표적인 게 장단기 금리 차이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에서 뭐 2년물 국채금리를 뺀 값을 보기도 하고 10년물 국채금리에서 3개월물 국채금리를 뺀 값을 보기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역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거기가 좀 일관적으로 기준금리의 고점 부근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네. 근데 때때로는 그 10년물과 2년물과 10년물에서 2년물을 뺀 장단기 금리 차이와 10년물에서 3개월물을 뺀 장단기 금리 차이가 좀 반대로 가는 성향도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 모두 다 역전이 되었던 때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네. 그때의 기준금리를 제가 이렇게 차트로 표시를 해보았거든요. 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시기가 대부분 기준금리의 고점 부근이었다는 걸 되게 알 수가 있는데 예, 근데 지금이 바로 그 실직 그 10년물 국채금리에서 2년물을 뺀 거나 3개월물을 뺀 거 둘 다 역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조금 더 기준금리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이 되게 기준금리의 고점 부근에 다다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대체로 다들 아마 동의하실 수 있는 내용일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물론 이렇다고 해서 꼭 경제 위기가 발생하느냐라고 보면은 그렇진 않을 수 있어요. 뭐 마일드한 경기 침체 수준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우리는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 위기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좀 높아진 시점이구나라고 생각한다면 포트폴리오에 그런 안전 자산들을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경기 침체 내지는 이제 뭐 위기 같은 것이 올 수도 있는데 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네네. 이럴 때는 내 포트폴리오에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금을 좀 넣어두는 게 네. 좋을 것 같다. 네. 근데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하면 안전자산 보통 세 개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달러, 미국 국채, 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달러도 있고 미국 국채도 있는데 굳이 왜 금을 투자를 해야 될까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경제 위기 때를 보면 금 가격은 국제 시세로 봤을 때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의 금 가격은 당연히 환율이 치솟기 때문에 오르지만 국제 시세는 떨어진다면 차라리 경제 위기를 대비하면 뭐 미국 국채라던가 달러가 더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경제 위기에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 좀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거라면 경제 위기가 안 올 수도 있다. 그냥 뭐 마일드하게 경기 침체 수준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았을 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흘러가게 된다면 지금 환율이 정말 고점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기준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안 하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럼 이 모든 가능성까지 다 따져봤을 때 금을 투자하게 된다면 금은 제가 지난 시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되게 지금 상승 사이클에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경제 위기가 온다면 환율이 치솟아서 나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지켜주고 경제 위기가 안 온다면 뭐 금의 그 상승 추세 그대로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더 금을 투자하는 게 좋은 시기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런 경우에도 네. 크게 손해 볼 일 없이 네네. 어느 정도 탄탄하게 지켜갈 수 있는 게 아무래도 금인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채권이나 달러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보인다. 네. 금값 근데 이제 채권은 네. 어쨌든
뭐 미국 망하지 않는다면 안정적이잖아요. 그거 뭐 손해 볼 일은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뭐 이제 그럴 수는 있겠죠. 금리가 더 올라가서 이제 네. 채권가격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네. 적어도 이제 뭐 갖고만 있으면 네. 이자는 다 꼬박꼬박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금은 지금 뭐 1,800 해요? 몇 달러인지 모르겠네. 어느 정도? 1,000만, 1,700, 800 뭐 네, 한다 네. 치고 거기서 1,500이나 1,300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갈 수도 그 있죠. 리스크는 우리가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요. 어떤 투자를 하든 다 갖고 가는 거지만 네.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해서 우리가 이 금이라는 거를 지금 어떤 투자 자산으로만 생각을 해서 얘가 하락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자꾸 요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금이라는 것에 정말 본질적인 가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네. 즉 금이라는 자산 여기서 투자나 이런 심리적인 요인을 빼고 네. 우리가 뭐 주식을 투자할 때도 펀더멘탈을 보기 위해선 투자 심리를 빼고 기업의 가치로만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금도 금만의 가치를 본다면 일단 생산량이 항상 일정하다는 거 그리고 그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 이것만 보면 사실 금의 가치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겠죠. 금의 가치는 변하지 않지만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변하거나 네. 혹은 달러의 양이 늘거나 줄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받거나 낮게 평가받거나 이렇게 되는 거라 우리가 이 달러를 기준으로 금을 바라보게 되면 금 가격이 요동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금은 가만히 있고 달러가 움직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금을 보유한다는 것 자체가 뭐 물론 투자 자산으로서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내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으로서 뭔가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자산이 다음 뭐 10년, 20년 뒤에 나의 그 구매력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 본다면 네, 갖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나. 네네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금을 어떤 뭔가 수익을 해서 네. 수익 실현을 해야 사실 자기 돈이잖아요. 네, 네, 계좌에 이렇게 투자된 돈은 내 돈이 아니거든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금을 어느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어려워질 수 있는 시기에 안전하게 내 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용도로 생각하란 말씀이세요? 네,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물론 금이 되게 저평가되어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엔 뭐 본질 가치를 넘어서 또 높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걸 넘어서게 된다면 뭐 굳이 그때도 금을 보유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런 저평가된 시기에서 뭐 이런 단기적인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우리가 구매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 뭐 채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금리 꼬박꼬박 나오지만 그 금리 이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게 되면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손해라는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봤을 때 네. 네, 금은 그 구매력을 분명히 수천 년간 보존해 왔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네, 그렇게 좀 투자의 관점을 바꿔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금은 경기랑은 반대로 갑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좀 올라가고 경기가 좋을 때는 좀 내려가고 뭐 이런 흐름이 좀 있긴 있어요. 아니면 그것과는 큰 상관 없습니까? 그 보통 그 레이 달리오가 이야기했던 그 네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뭐 호황이냐 아니면 뭐 경기 침체냐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뭐 완전 대공황이냐 이렇게 네 개를 봤을 때 금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당연히 스태그플레이션이긴 해요.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근데 예를 들면 경기 침체 시기 그냥 경제만 안 좋은 시기에는 오히려 금이 사실 그렇게까지 좋은 자산은 아닐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경제 위기일 수도 있고 경기 침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의 입장에서만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 그냥 금이라는 자산이 달러 가격으로 얼마인지 이것보단 네. 우리나라 사람의 그런 그걸로만 생각을 해보면 경기 침체 시기나 경제 위기나 이럴 때는 환율이 크게 치솟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에 노출된 이런 금 같은 자산을 또 보유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만약에 사실은 환율이 앞으로 더 치솟을 수도 있긴 하지만 네네. 지금 이제 꽤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네. 그랬다가 이제 약간 꺾인 상태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환율이 더 그러니까 우리 환이 강해진다. 그러니까 원화가 강해진 상황이 이제 왔다고 본다면 네. 지금 혹시 금을 사는 건 조금 환에서 손해 보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네, 실제로 그 금이라는 가격을 지난 한 50년간 차트를 두고 네. 그다음에 이제 환율과 비교해서 보면 금이 상승하는 시기는 대체로 환율이 떨어지는 시기랑 일맥상통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좀 기분 나쁠 수 있죠. 솔직히 말하면 내가 금을 샀는데 금 가격이 50% 올랐는데 환율이 한 20% 떨어지면 나의 투자 수익률은 뭐 대략적으로 한 30% 되는 걸 테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환에 노출된 금을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건 네. 사실 우리가 금이라는 자산은 되게 추세가 길기 때문에 뭐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오르는 이런 추세가 있는데 그 안에 경제 위기가 한 번도 안 올 수 있을 확률이 사실 높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물론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환으로 환차손이 발생할 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제 위기를 가 왔을 때 그거에서 대비가 되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선 이렇게 환에 노출된 차라리 금을 갖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나온 금을 현물로 사도 결국 환에 노출은 되는 거겠군요. 여기.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러네요. 뭐 내가 원화로 사든 달러로 사든. 네, 달러로 사면 어떻게 되죠? 똑같나요, 그래도? 네,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달러로 사도 똑같고. 네, 결국 이제 그 국제 금거래 가격에 다 연동을 하기 때문에. 네. 네. 물론 ETF 같은 경우에는 환해지가 된 상품들도 정도 있긴 있지만, 한데, 그래도 저는 노출된 게 낫지 않을까. 네. 그 저번에도 한번 뭐 금이 지금 뭐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는 말씀 한번 주신 것 같은데. 네. 그건 한번 다시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정말 지금 금 가격이 네. 매력적인 가격이냐. 음, 왜냐면 이제 지난 뭐 쭉 저도 이제 금 차트를 좀 보고 있는데 뭐 2,000달러도 갔다가 1,300달러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네. 지난 한 10년 정도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 달러 대비해서 가격이랑 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이게 진짜 저평가는 저평가인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네. 우리 양배리님 보실 때 지금은 금 가격 확실히 좀 저렴한 수준은 맞다 이거죠? 요거 되게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서 지난번과 좀 다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좋습니다. 싶은데요. 네. 우리가 그 지난번에 제가 금이랑 은 가격은 거의 똑같이 오르고 똑같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은이 대신 폭이 크다. 뭐 네, 얘기해 주신 정확하세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이 하나에 지금 10만 원이고 은이 10,000원이면 금 하나 살 돈으로 은을 10개 살 수 있겠죠. 네. 근데 금이 만약에 20만 원이 되면 은은 그것보다 더 많이 오르니까 뭐 한 4만 원이 되겠죠. 10,000원에서. 예, 그러면은 가격이 오르면 금과 은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금과 은의 비율이요. 네. 원래는 10,000원, 10만 원과 10대 10,000원. 1인데. 네, 10대 1인데 그러니까 5대 1로 바뀌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이거를 이제 금은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금과 은의 비율. 그럼 가격이 오르면 금은비는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금은비는 올라가는 게 일반적일 거 아니에요. 음. 지금 근데 금은비가 많이 벌어져 있군요. 맞나요?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게 그 금과 은의 가격은 사실 지난 5,000년 전에도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네. 네, 물론 정확히 말하면 금과 은의 가격이기보단 금과 은의 비율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기원전 3,200년부터 뭐 최근 뭐 2022년 뭐 이때까지 금은비 데이터는 항상 이렇게 쭉 존재했는데 그렇겠네. 역사적으로 지난 한 3,000, 4,000년 동안은 거의 5,000년 동안은 금은비라는 게 한 10대 1에서 한 20대 1 요 정도 사이였었어요. 거의 늘. 네. 네. 그 데이터를 이제 요걸로 보여드릴 텐데요. 네. 네. 그래도 금은 참 편한 게 옛날부터 돈을 쓰다 보니까 데이터가 5천 그러니까. 년 정도. 와. 네. 이 기원전 3,200년부터 네. 1890년까지를 보면 금은비가 대충 한 10대 1에서 이제 한 20대 1 정도가 된다는 게 거의 수천 년 동안 이 정도가 유지됐다는 게 알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뭐 생산량이나 수요량이나 매장량이나 총량이나 요런 것들 그러니까 금의 그런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네. 금이 얼마나 생산되고 있냐 아니면 뭐 얼마나 수요되고 있고 얼마나 매장량이 남아 있고 뭐 지금 지구상에 있는 총량이 얼마냐 이거를 이제 은이랑 같이 비교를 해보면 대략 금은비가 뭐 7대1 뭐 그리고 정말 많이 쳐줘봐야 매장량으로 봤을 때 9.8대1 그러니까 이렇게 금과 은의 그 펀더멘탈적인 그런 비율로 봐도 사실 10대1 정도가 적당한 거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금은비가 이렇게
그 10대 1 정도에서 많이 유지가 되었던 게 너무 당연했었다. 근데 그러면 지금 금은비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네? 지금 금은비가 지금 81.06으로 네.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져 있는 시기라는 거죠. 81? 네, 저걸 81이요. 어떻게 이해하면 그 되는 일반적으로는 10대 1 정도였는데 네. 지금 81대 1까지 올라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과 은 가격은 뭐 은이 산업 수요가 많기 때문에 뭐 산업 수요에 의해서 은 가격이 많이 좌우될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은 가격이 움직이는 걸 보면 그냥 금 가격을 그대로 쫓아가거든요. 그럼 이 금은비가 움직이는 것도 금은비가 높아졌다는 건 다르게 바꾸어 말하면 그동안 금과 은 가격이 되게 많이 억눌렸었다. 가격이 떨어져야 금은비가 상승하니까요.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금은비가 되게 많이 높은 수준이고 그 말은 즉 금과 은이 역사적으로 정말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시기일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보여주셨던 표에서 네네. 그 금은비 81대 1 저기 나온 거 그 표에서 저기 한 2019년에서 20년 사이에 이렇게 탁 올라갈 네. 때는 왜 그랬던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나요? 여기 이제 치솟았던 부분은 여기 음영으로 표시된 게 이제 경제 위기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코로나 팬데믹 때 그때가 또 거기군요. 네, 아. 이제 위기가 오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금이나 은도 국제 가격으로는 하락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걸 선물 투자로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선물 트레이더들이 청산도 많이 당하게 될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크게 급락하니까 또 이제 금은비가 크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이제 금과 은 가격의 그 비율로 좀 보면 네, 사실 이제 1950년에 뭐 2,000달러였던 금이 지금 2,000달러라고 해서 그 2,000달러가 동일한 2,000달러가 아닐 테니까 비교하기가 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맞습니다. 저렇게 비율로 보니까 조금 이제 감이 좀 오긴 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81대 1이라는 건 그만큼 금 가격 많이 떨어졌으니까 더 탄력성이 높은 은은 훨씬 더 많이 떨어졌고 네, 그 비율이 지금 81대 1까지 떨어졌다는 건데 네. 시중에서 은 살 때는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혹시 뭐 그런 귀금속 선물을 하실 때는 그거 생각하시는 아니 그럼 겁니까? 은 가격이 엄청 떨어져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네. 비싸게 받아? 마진이 많이 남나 보네요. 은 그 쪽이. 은이 지금 완전 헐값이라서 실제로 그 도시광산 이제 사장님들을 만나 뵈면 네. 이제 이렇게 뭐 도시광산이라는 게 이제 폐가전 제품을 가져다가 여기서 뭐 아. 금이나 이런 걸 이렇게 추출을 하잖아요. 아. 채산성이 안 나오는구나. 네, 체단성이 안 나서 그냥 다 갖다 버려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 은이 이렇게 폐가전 제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기서 절반 이상의 은이 그냥 버려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 그래요? 예, 그 정도로 은이 진짜 많이 싸긴 싼 거죠. 체단성이 안 맞을 정도로. 그래요. 네. 그러니 이제 금, 은 가격이 이제 다 싼 것만 은을 좀 사야 되겠는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은을 많이 네. 사고 있죠. 만약 근데 그러면 네. 이제 우리 양배리님처럼 뭔가 큰 손이 양배리님 큰 손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뭐 큰 손들이 됐든 뭔가 이런 시그널을 읽는 사람들 혹은 뭐 각국의 중앙은행들 이런 데서는 이제 빨리 이걸 좀 사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우리도 뭐 그런가 보다 하지. 그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는데 양배리님만 산다고 내가 그걸 따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거 너무 방금 진짜 너무 정확하게 찝어주셨는데 네. 안 그래도 제가 그래서 또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요게 이 자료가 뭐냐면 네. 이제 중앙은행들이 그 금을 얼마나 사고 있느냐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게 여기서 이제 와. 주황색이 1분기, 그 다음에 흰색이 2분기, 파란색이 3분기, 그 다음에 빨간색이 4분기인데 어머나. 이게 지금 3분기가 발표가 됐어요. 올해 3분기 무슨 일이래요? 예, 뭘 이게 좋아하셨어? 3분기에 400톤을 샀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작년 한 해 동안 샀던 것만큼 산 거예요. 오늘 한 분기에. 이번 한 분기에. 그러네. 예, 근데 이 수치가 1967년 이후로 정말 가장 많이 샀던 수치라고 하거든요. 오. 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사실 그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1970년부터 금 보유량을 계속 줄여서 2008년까지 그냥 내내 줄이다가 2008년 이후부터는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금 보유량을 계속 늘리기 시작했다는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딱 그 정프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사람들이 일반적인 투자자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실 금과 은 뭐 그걸 굳이 왜 투자해? 그러면서 뭐 악플도 많이 다시겠죠. 네네네네. 정말 그리고 그만큼 소외된 자산이다 보니까 누구도 거들떠 보기 싫어하고 그 다음에 어예진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이게 지지부진한 흐름이 많이 지속되다 보니까 사실 질려요 투자자들도. 네, 그렇다 보니까 더 여기에 안 좋은 시선이 가 있지만 실제로 이런 빅 플레이어들은 정말 막 쓸어 담고 있다 금을. 아 그래요. 그리고 은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그 중앙은행들은 은을 사기에는 좀 너무 부피가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은을 그렇게 사는 뭐 플레이어가 많지는 않은데 네네.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항상 은 가격이 폭등하기 전에는 어떤 특정 은 그 빅 플레이어가 은을 매집하는 일들이 꼭 발생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1970년대에는 헌트 형제라고 해서 이제 미국 석유 재벌이 그냥 은을 그냥 다 쓸어 담은 다음에 뭐 이제 은을 폭등시켰던 그래서 헌트 형제의 은투기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런 일도 있었고 그때가 이제 은을 거의 1억 온스 정도 그러니까 뭐 톤으로 바꾸면 한 3,000톤 정도 네, 그 그렇게 형제가 예, 아 그렇게 많이 샀어요? 네, 그렇게 샀었던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2000년대 폭등장 이전에는 1997년에 워렌 버핏이 네. 예, 은을 또 1억 온스, 1억 2천억 온스 정도 이렇게 실물로 또 매집했던 네, 그런 일도 있었고요. 워렌 버핏이? 네네. 아 그래요. 그럼 지금도 누군가가 매집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실제로 JP 모건 체이스 은행이 네. 예, 지금 1억 8천만 온스까지 네, 매집을 했다가 지금은 1억 6천만 온스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단일 주체로 따졌을 때 헌트 형제나 워렌 버핏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을 이제 매집하고 있다. 그래서 금이나 은 두 가지 부분에서 그 빅 플레이어들의 매집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몰랐을 뿐이다. 아, 라는 그래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야, 미리 매집 잘하셨네 우리. 어서 저도 그 당시에 저는 사실 증권부 기자를 오래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압불사 하고서는 빨리 금 계좌를 터놔야겠다. 압불사는 왜요? 아 내가 왜 금을 안 했었지라는 아.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게 직접 가서 계좌를 열어야 돼가지고 가서 부랴부랴 가서 열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금 계좌를. 네. 지금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죠? 지금 온라인도 안 되나?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뭐, 이게 증권사마다 좀 다 다른데 어떤 증권사는 내방을 해야 되는 데도 있고 네. 그래도 특정 어떤 증권사는 뭐 증권사 이름 말하면 안 되겠죠? 아니 괜찮아요. 네, 뭐 예를 들면 NH투자증권 같은 네. 경우에는 뭐 비대면으로 다 가능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증권사마다 다 달라서 음. 네, 그렇습니다. 금 계좌를 따로 열어야 돼요. 네. 만약 금 현물을 살려면. 네. 네. 어쨌든 그것도 뭐 현물 산다고 배달 오는 건 아니고 그냥 계좌로만 그렇죠. 싸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 계좌 안에 내가 금 가지고 있다. 네. 순금을 가지고 있구나. 뿌듯함. 99% 이렇게 딱 써 있어요. 99% 아 그래요? 금이 있구나. 참 사람들은 신기합니다. 화면으로 이렇게 그냥 보여줘도 다 믿는 게. 그죠, 그죠. 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중앙은행도 사고 있는 상황이라면 네. 지금이면 그럼 들어가도 괜찮은 때라고 이제 우리 양배리님 보시는 거겠네요, 그죠? 네, 이거는 이제 조금 더 한 중기적인 관점이고 완전 초단기로 네. 그러면 지금 당장 오늘 이렇게 사기에도 괜찮냐라고 봤을 때 충분히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자료를 두 가지를 가지고 왔거든요. 아, 네. 근데 지금 한 일주일 새 많이 올랐다. 예, 이거는 근데 투자 시장에 다 같이 오르는 거였다 보니까 아. CPI 발표도 있고 그래가지고 야 많이 올랐네. 1600 한 30쯤에서 1700 한 70까지 불과 한 일주일 사이에 그죠? 네 맞습니다. 쭉 올라고 그랬어요 지금. 네네. 금이 많이 좀 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여튼 굉장히 적절한 시기라는 그 네. 이유는 초단기적으로 볼 때. 네. 예. 그 이유는 제가 이제 금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사실 뭐 유튜브 영상이나 뭐 글이나 이런 거에서는 좀 잘못된 정보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논문을 좀 많이 읽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논문이 이제 금의 가을 효과라는 논문이 있더라고요. 네. 뭐 해외 논문인데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지난 40년 동안 금 가격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달에 특정 어떤 시기에 금이 가장 두드러진 상승이 나타났었냐 요거를 이제 분석한 논문인데요. 네. 그게 이제 이 표를 제가 그래서 정리를 해왔어요. 예, 이 표를 보시면 1월부터 12월까지 쭉 이제 금의 성과가 표시되는데 특정 어떤 두 개의 달만
좀 다른 달에 비해서 좀 압도적인 그런 성과가 나왔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저게 얼마 만에 그거를 다 몇십 년 한 했겠죠. 통계예요? 뭐. 40년 정도의 데이터를 통계를 낸 거다라고 이제 나와 월별로?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9월과 11월이 압도적인 성과가 나는데 이게 네. 월 평균 수익률이 지금 2% 1.8%니까 연평균으로 치환하면 사실 수익률이 되게 대단한 수익률이다라고 보여진다고 하고 이거를 이제 회귀 분석을 돌렸을 네. 때 다른 달들은 사실 그렇게 막 뭔가 뚜렷한 어떤 그런 경향성 같은 게 보이지 않았지만 네. 9월과 11월은 가장 그 회귀 분석으로 봤을 때 뚜렷한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 9월과 11월에 금의 그런 상승이 높은 게 좀 일반적이고 통계학적으로 더 그런 게 맞다라고 하는데 그럼 왜 9월과 11월에 이렇게 좀 금이 좀 좋은 그런 성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그 교수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대부분 경제 위기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가을에 9월부터 11월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 많았다. 뭐 우리나라 따지면 동아시아 외환위기 같은 IMF도 뭐 1997년 뭐 8월, 뭐 9월 이때 일어났었고 뭐 서프라임 모기지라던가 뭐 블랙 먼데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이쪽 시기에 몰려 있었다라는 걸 보면서 네. 이 시기쯤 되면 사실 사람들은 뭐 특정 시그널도 많이 뜨겠지만 이게 경제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걸 뭐 직감한 플레이어들은 이렇게 뭐 금과 같은 이런 안전자산을 사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네. 두 번째 이유는 이 기간이 사실 축제 기간이라 그렇다는 말도 있어요. 축제? 어떤 축제요?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라던가 아니면 결혼식 시즌이라던가 아니면 뭐 인도에서는 인도가 사실 금에 있어서 수요가 가장 많은 국가인데 장신구 뭐 이런 걸로. 네 맞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중국과 인도의 그 축제가 또 이쪽에 많이 몰려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때 금의 수요가 폭발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온 게 아닌가라고 해서 지금 11월인 지금은 되게 금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고 일단 첫 번째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자료인데요. 지금이 또 어떤 시기냐라고 봤을 때 중간 선거를 하는 시기잖아요. 네. 이제 방금 네. 끝났죠 선거는. 예, 그래서 중간 선거 시기에는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이 파란색은 이제 주식 수익률이고 이 갈색이 금의 수익률인데 사실 압도적으로 주식 수익률이 좋기는 해요. 중간 선거 이후 6개월 동안. 예, 근데 금도 따지고 보면 확률적으로 금도 오를 확률이 되게 높다. 62%의 확률로 금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요렇게만 보면 굳이 금을 내가 왜 사야 되나? 밑으로 떨어진 친구도 지금 몇 개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굳이 네. 금을 안 사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걸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 네. 이제 금을 좀 사고 싶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같은 그 중간 선거의 결과치가 나왔던 거를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민주당이었을 때는 카터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이렇게 있잖아요. 정당 색깔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 상하 하원이 둘 다 뭐 민주당이었던 것도 마찬가지로 카터나 클린턴이나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 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중간 선거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금의 성과가 크게 좌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민주당이 그냥 그대로 다 가져가게 되면 뭐 금의 수익률은 되게 미미하게 나오고 또 클린턴 대통령 때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완전 공화당으로 싹 다 바뀌어버려도 되게 미미한 수익률이 나오지만 오바마 대통령 때처럼 민주당이었다가 이제 하원 정도를 이제 공화당한테 내주는 이런 시나리오일 때는 금이 가장 성과가 좋았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그럼 거죠. 이번에 네, 그렇죠. 이게 정관 선거 이후 6개월이니까 지금 또 금이 가장 성과가 좋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경우에 이렇게 됐다는 건데 네, 그게 원인과 결과이진 않잖아요. 네, 꼭 그렇진 않죠. 결과만 놓고 이렇게 봤을 맞아요. 때는 그러니까 이제 혹시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이제 저렇게 나서면 실제 그렇게 했구나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만 네. 그때 뭐 전혀 다른 이유로 또 올랐을 수도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세계금협회에서 이 네. 그 보고서를 준비한 건데 이게 우리가 이제 민주당에서 뭐 이렇게 민주당이 다 집권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공화당한테 내주는 이런 시나리오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뭔가 인과관계로 따졌을 때 뭐 그냥 결과를 보고 우리가 그 원인을 추측하는 걸 수도 있다. 근데 반대로 공화당이었는데 이런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들을 이제 봐도 수익률이 대체로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 때 4% 그리고
오바마 때 13% 그리고 트럼프 때 5% 요렇게 그 이런 것들을 뭐 그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드 락이었을 때 오히려 금의 수익률이 되게 좋았다. 그러니까 네. 상하원이 좀 변하거나 네. 이게 상대당에게 좀 뺏기거나 뭐 이런 식의 변화가 있을 때 네, 맞습니다. 금이 좋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그 그리드 락이라는 게 그 정부가 그런 어떤 정책을 펼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혼란의 시기에는 보통 금이 좀 상승하는 경향이 컸다. 보면은 그리드 락이 아닌 때를 따져서 뭔가 성과가 좋았던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예, 그리드 락이었을 때는 그런 게 좀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는 건 그건 뭐 하나의 원인일 수 있겠네. 네. 지속되어 온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새로 만들어내야 되는 정책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이 삐걱거릴 때. 네, 삐걱거릴 맞습니다. 때 금이. 네. 그래서 물론 이것도 이거 참고만 하는 용도로 보는 거지. 어쨌든 근데 이 두 가지 그 금의 가을 효과와 그다음에 중간 선거 이 두 가지를 겹쳐서 본다면 지금 단기적으로 봐도 꽤 괜찮은 시점이지 않나. 플러스 알파로 경제 위기에 대한 리스크까지 있다. 그러면 금을 안 살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러니 약간 이게 불확실성이 좀 커지니까 그죠? 네, 어떤 맞습니다. 정책이 실현되는 데 있어서 불확실성이 커지면 제일 확실한 눈에 보이는 누런금 이런 거에 더 가치를 부여하기는 좋을 수는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양배리님 보실 때는 금 혹은 은이 매우 매력적인 상황이다. 네, 이런 맞습니다. 거죠. 투자를 하는 방식에 어떤 그런 차이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뭐 금현물을 하든지 ETF를 한다든지 그건 또 제가 배웠잖아요. 배우셨어요? 네, 금 현물, ETF, 그다음에 금 실물 이렇게 살 수가 있잖아요. 우리 양배리님은 실물 제일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현물, 그다음에 ETF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 시기에는 그 어떤 거라도 상관이 없이 근데 저는 이왕이면 실물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네. 단지 제가 실물을 좋아해서도 있지만 네, 그것도 있지만 근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은 은반지기였는데 이거 화이트 골드. 예. 화이트 골드. 네. 어쨌든 그 뭐지? 왜 실물을 제가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첫 번째로 실물에 대한 오해 때문에 사람들이 이 실물을 안 가지려 그러는데 실물 하면은 부가세 10%에 살 때 팔 때 가격도 달라서 사자마자 뭐 그러니까요. 10몇 프로 네. 손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실물을 안 모으시지만 사실 이렇게 살 때 팔 때 가격 차이도 없고 부가세도 필요 없이 그렇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도 되게 다양해요. 뭐 대표적인 방법으로 저번에 말씀드렸던 개인 간 거래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금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물론 이제 아주 큰 금액이 되면 그것도 또 이제 네, 뭐 신고를 해야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 네네. 좀 적은 거래의 경우 네네. 그렇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뭐 차곡차곡 모아간다고 했을 땐 그런 네네. 방법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실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상황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기 침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제 위기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높은 상황에서는 경제 위기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사실 국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달러와 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IMF 때 뭐 달러 인출을 막았던 것도 있고 뭐 금 모으기 운동 같은 것도 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 몰수법이라 그래서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 때 네. 뭐 이제 국민들이 금을 소유하거나 거래하는 거 모두 불법으로 만들어서 뭐 징역 그리고 아니면 뭐 벌금을 내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강경한 정책을 썼던 것들이 사실 전 세계 어느 나라 곳곳에나 벌어지는 일인데 근데 만약에 내가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KRX 금시장이라던가 뭐 금통장이라던가 금 ETF로 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도 외국환 거래법 6조에 뭐 그런 전시사변이나 아니면 이런 경제위기 같은 상황 때 국가가 국민들에게 금을 강제로 매각하도록 하는 그런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우리가 실물로 갖고 있지 않다면 그냥 그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거니까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의무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자산들이 뭐 우리의 그 의사와 상관없이 매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사실 있지 않나. 그리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어떤 국가에도 다 이런 법들은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 때문에 뭐 많이 자산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좀 심각한 상황 되면 네. 금 ETF, 금 현물 뭐 이런 거 산 거는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보상해주죠. 근데 원화로 보상을 해주니까. 근데 그때 원화의 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원화의 가치랑은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뭐 그냥 굳이 생각을 한다면 굳이 뭐
발생할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고, 그다음에 발생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네네. 우리가 뭐 투자자로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면 차라리 실물을 보유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 금 투자의 어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편 한번 들어보시면 네네네. 아주 잘 또 나와 있습니다. 네. 양베리 3% 이렇게 아마 검색하시면 바로 찾아보실 수가 있을 네.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금 가격, 금이 지금 이제 역대급 역사적으로 5,000년 역사를 볼 때 네. 굉장히 저평가된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경제 위기를 아마 앞두고 있어. 혹은 뭐 경제 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침체 정도 이런 것들을 이제 앞두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더군다나 중간 선거 끝난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 정권의 하원을 공화당에 뺏긴 이런 여러 등등의 상황이 지금 사기에 딱 괜찮은 상황인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그게 종합적으로 우리 양배리님의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럼 한번 중앙은행들 사고 있는데, 중앙은행 또 사고 있고, 네, 그것도 사고 JP 있고. 모건도 사고 있고. JP 모건. 이런 금 호황의 시기는 얼마나 지속될 걸로 보세요? 한 번 가면 꽤 오래 가죠. 네, 이게 금이라는 게 추세성이 되게 길어요. 네. 그래서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상승 추세가 이어지거든요. 아. 네. 그래서 뭐 이게 상승이 시작되는 시점을 저는 2019년으로 보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전편에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 슈퍼 사이클이 시작되었다는 시그널이 총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이 두 가지 모두 2019년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뭐 평균적으로 10년 동안 상승한다고 친다면 아직은 뭐 되게 금의 상승기에 이제 뭐 초반부에서 이제 막 중반부로 올라가는 그런 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통 금의 진짜 그 폭등을 하는 그런 시기는 사실 그 중간중간에 꼭 그런 큰 뭐라 그래야 될까? 긴 사이클 중간중간에 큰 조정이 한 번씩 오거든요. 네. 예를 들면 2000년대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1970년대에는 1973년부터 75년까지 침체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시기 이후의 상승이 진짜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도 뭐 분명 뭐 이게 올해가 됐던 내년이 됐던 내후년이 됐든 모르겠지만 금의 그런 큰 조정기가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이후에 그 상승은 어마어마할 수 있다. 근데 그 침체 시기에는 우리나라 사람의 입장에서는 금을 보유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보시는 주린이 분들이 네. 이거 조정인가 하고 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정은 경제 위기 때 옵니다. 왜냐하면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모두 주식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네. 이게 조정이야 하고 네. 이렇게 보통 잘 모르시는 분들은 불안해서 이쯤에서 수익 실현을 해야 하나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렇게 주린이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이런 사이클에는 이런 조정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캐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보통 이런 시기에 네. 약간 조정이 오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뭐 이런 거다 이렇게. 일단 그 조정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되게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2008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년도 안 걸렸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을 우리가 뭐 굳이 또 신경을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정이 찾아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이 조정이 왜 발생하냐면 중간에 경제위기가 와서 금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오는 건데요. 그러면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금리가 지금 고점인가, 그리고 연방준비은행이 기준금리에 대한 그 스탠스가, 기조가 이제 인상하는 걸 멈춘다던가 아니면 이제 인하를 한다던가 이런 스탠스로 바뀌는가가 가장 중요할 수 있겠죠. 예, 보통 물론 이렇다고 매번 경제위기가 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 시기가 찾아왔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기준금리 차트를 보다 보면 알 수 있는 게, 그렇게 고점을 찍고 다시 하락을 했는데 위기가 안 왔던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1995년이나 뭐 1980 한 3년 이럴 때 보면은, 근데 이때는 동아시아 외환위기 같은 게 찾아오기도 하고 하니까, 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뭐 금의 조정은 이제 경제 위기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미국이 경제 위기가 안 와도 우리나라는 올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좀 금리에 대한 스탠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요걸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양배님은 뭐 금을 워낙 이제 금은을 좋아하시지만, 이제 네.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또 뭐 금은에 몰빵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럼요. 네, 적절한
뭐 이런 약간 위기 혹은 뭐 저 침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개인 투자자들의 혹은 뭐 이 자산별 뭐 적절 비율, 적정 비율, 금은에 대한 적정 비율은 어느 정도로 혹시 보고 계십니까? 그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가 정말 네. 수십 개가 있는데 네. 물론 그것들을 다 제가 뭐 공부한 건 아니지만 네. 뭐 대표적으로 뭐 올웨더 포트폴리오라던가 뭐 연구 포트폴리오라던가 이런 포트폴리오들을 보면 대체로 금의 비율이 적게는 7.5%에서 뭐 많게는 25% 정도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대체로 그 포트폴리오의 한 10% 정도가 금을 넣어놓는 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백테스트를 좀 돌려봤더니 네. 금을 한 10%에서 15% 정도 보유하는 게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이 확실히 다르다. 네네. 왜냐면 위기의 상황에서 금이 안정자산 역할도 해주지만 근데 금을 너무 많이 담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처럼 뭐 그냥 확신을 갖고 투자하는 게 아닐 경우에 뭐 고점에 물리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주식처럼. 근데 이 금은 추세가 되게 길다고 말씀드렸어서 20년 내내 하락하기도 해요. 한 번 아니다 잘못 걸리면 네, 한 번 잘못 걸리면 그리고 20년 내내 하락했을 때 하락률이 마이너스 70%까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상승할 때는 26배가 상승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포트폴리오를 적게 가져가야 만약에 특정 시기 보통 금이 폭등하는 시기는 주식이 거의 10몇 년 동안 횡보하는 시기인데 그때 이 금에 뭐 10%밖에 안 담겼을지 몰라도 이 금이 내 포트폴리오 전체의 수익을 좀 끌어다 주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한 10%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돈 중 한 10에서 15% 정도는 네, 맞습니다. 금 정도를 가져가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어때요, 양배리님 깔끔하죠? 네. 좀 희망이 생기기도 하는데 네. 한편으로는 금 투자라는 것도 이거 그냥 별 생각 없이 할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별 생각 없이 할 건 아니구나. 네, 그러니까 그냥 지금 당연하죠. 안전 자산에 그냥 일단 해야겠다. 위기가 왔으니까 내 돈을 일단 거기 넣어놔야지라는 생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네네, 봐야 될 네네. 지표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네. 그럼요. 내 돈 투자하는데 이렇게 뭐 쉽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근데 한 10에서 15% 정도는 금 혹은 뭐 은 정도로 이렇게 네네. 투자를 하는 게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적절하지 않은가 네. 이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빼놓은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요. 오늘 실컷 했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더 여쭤보셔도 됩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저 양배리님은 금 가격도 출렁일 때나 아니면 또 금에 대한 또 여러분의 뭐 궁금증 같은 것들이 많이 또 쌓이면 다시 한번 또 모셔갖고 종종 그러니까 우리 자산이라는 게 뭐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부동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저희가 자주 방송을 하는데 금은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방송을 자주는 못 합니다. 네. 관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아직 않으시니까. 근데 이제는 조금 아마 이런 금은 관련된 관심들도 좀 가지셔야 될 때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종종 모시고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금 그리고 은 투자에 대한 아주 좋은 상식들 전해주신 우리 양배리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끝으로 쓰신 책 제목이 뭐죠? 골드플레이션입니다. 골드플레이션. 네. 네, 알겠습니다. 골드플레이션. 혹시 금 투자 관련해서 좀 궁금증이 있으시면 이 책 보시면서 참고하셔도 되겠다. 네, 거의 바이블이다. 약간. 죄송합니다. 본인 입으로.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양배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